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은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삶의 이야기와 인생 교훈을 전하는 곳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오는 꽃 아래 제1장 조선의 하늘 아래. 조용히 조선 말기 조정은 내부의 권력 다툼과 서양으로부터 조용히 스며드는 변화의 물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수도 한양은 음모와 권력 다툼, 자기 수요로 가득 찼지만 멀리 변경의 상간 마을에서는 삶이 여전히 조용히 산골짜기를 흐르는 실개천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그 마을은 세 개의 암벽산으로 둘러싸인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었고 오직 하나뿐인 출입로는 대나무 숲을 지나 오래된 나무다리를 건너는 구불구불한 오솔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도자기를 굽고 숯을 만들며 약초를 캐며 생계를 이어갔다. 매일매일 큰 변화 없이 흘러갔고 오래된 절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와 도공의 물레가 도는 소리만이 일상을 채웠다. 봄이 오면은 매와 동백, 삼벚꽃이 산을 가득 메워 분홍빛과 흰빛의 융단을 펼쳤다. 그러나 자연의 아름다움조차 멀리 떨어진 군청에서 뿜어져 나오는 숨 막히는 긴장감을 덮을 수는 없었다. 그곳에는 미연의 아버지 유현감의 권세가 산처럼 짓눌리고 있었다. 그는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이름났으나 동시에 몹시 보수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세계에서는 모든 차이는 위험 요소였고 신분을 뛰어넘는 관계는 반역과도 같았다. 미연은 그런 아버지의 외동딸로 조용히 피어나는 꽃과 같았다. 고위 관료의 딸이었지만 한 번도 한양에 간 적 없고 연회에 참석하거나 귀족 영청이었던 호강한 적도. 그녀는 산과 숲 사이에서 자라며 책과 수묵화,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연주하던 가야금 소리를 벗삼았다. 12살 무렵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그녀의 마음 한켠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녀는 언제나 순종적이고 조용한 얼굴로 살아갔으나 그 눈동자 안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수많은 질문이 숨어 있었다. 매일 아침 해가 삼봉우리 너머로 떠오르면 미연은 뒷문을 통해 저택을 나섰다. 그녀는 화첩과 흰 비단천을 들고 나가 풍경화를 배우겠다고 하인들에게 말했다. 교양 있는 규수가 되기 위한 수양이라 했지만 사실 그녀가 찾는 건 단지 경치가 아니었다. 그녀는 숨겨진 구석, 이름 없는 감정, 아버지의 책 속에는 없는 인생의 단면들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오후, 이슬비가 흩날리고 다리 위 돌이 미끄러운 날 미연은 길을 잃었다. 평소보다 멀리 간 그녀는 3월 6일에만 핀다는 전설의 고매화나무를 찾기 위해 대나무 숲 깊숙이 들어갔다. 미끄러져 실개천에 빠지고 흙탕물로 옷이 더럽혀졌으며 화첩은 물가로 굴러 떨어졌다. 허둥지둥 일어나려던 그녀 앞에 한 손이 뻗어졌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다. 괜찮으세요?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 숲을 스치는 바람 같았다. 그는 강태진이었다. 그는 마을 가장자리에 사는 젊은 도공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한때 군청의 관리였으나 부패 누명을 쓰고 옥에서 억울하게 죽었다. 어머니는 그 원한을 안고 살아가며 약초를 캐고 먼 친척의 작은 도예 공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갔다. 태진은 아버지 없이 마을 사람들의 조소와 관가의 멸시 속에서 자랐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12살부터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7년 만에 장인에게 실력을 인정받았다. 태진은 흠뻑 젖은 채 자신의 손을 붙잡고 있는 이 소녀가 현감의 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녀는 이름도 말하지 않았고 단지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한 뒤 비를 피하기 위해 근처 초가에 머물게 해달라고 했다. 그 초가 안에는 수백 개의 흙병이 있었고 아직 가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다. 각각의 병에는 기이한 꽃과 식물의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어떤 것은 눈 내리는 계절의 연꽃, 어떤 것은 아직 피지 않은 매화가지에 앉은 제비였다. 미연은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 넋을 잃었다. 법도에 구속받지 않는 예술, 자유롭게 꿈을 꾸는 공간이었다. 이걸 모두 혼자 만들었어요? 그녀는 달 모양이 반쯤 그려진 병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렇다고 할 순 없죠. 그가 대답했다. 그저 형태를 도왔을 뿐이에요. 무늬는 꿈에서 나온 겁니다. 처음으로 미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고전의 틀에서만 자란 그녀. 예서와 정통 수묵화를 배운 그녀는 지금 한 명의 평범한 남자 곁에 앉아 그의 말 속에서 철학을 느끼고 도서관에서도 본 적 없는 작품을 바라보고 있었다. 낯설지만 왠지 익숙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주 그곳을 찾았다.
처음에는 유약을 칠하는 법을 배우겠다 핑계를 대고 다음엔 병에 꽃을 그려보고 싶다고 말했다. 태진은 처음엔 놀랐지만 곧 말없이 화구를 준비해주고 차통을 꺼내놓았다. 하루하루가 지나가며 계곡물 흐르는 소리와 가마 연기 뚝뚝 떨어지는 빗소리 속에서 어떤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불꽃처럼 격렬하지 않았고 속삭임처럼 은근했으며 산골 마을의 공기처럼 조용하고 섬세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그도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의 세계에서는 신분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선과 색, 도자기의 곡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침묵, 억지스럽지 않고 가득한 교감의 침묵이었다. 하지만 조선은 그런 감정을 쉽게 받아들일 사회가 아니었다. 춘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질서를 지키려는 요새처럼 존재했다. 그리고 미연의 아버지, 과거 태진의 아버지를 단죄한 인물은 딸이 그 죄인의 아들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바람은 어느 하인이 미연의 화첩에서 도자기 유약 자국과 기이한 무늬를 발견하며 시작되었다. 그것은 궁중 양식과 맞지 않는 문양이었다. 그날부터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조용한 사랑은 이제 의심과 규율, 그리고 가문의 명예라는 이름 아래 질식 위기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마을에는 비가 더 자주, 더 길게 내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은 봄비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긴 장마, 예술과 사랑, 그리고 희생이 고대 사회의 냉혹한 저울 위에 올려질 시간이었다. 비 내리는 꽃의 그림자. 제2장 침묵 속의 균열. 미연은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은 그녀의 마음속에 커다란 빈자리를 남겼고 그 슬픔은 그녀의 얼굴에 안개처럼 얇게 내려앉은 듯했다. 슬프고 차갑지만 부드럽고 아련하게. 엄격하기 이를 데 없는 유연령의 외동딸로 자란 미연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말보다는 시선과 고개 숙임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고운 비단옷과 단정한 자태 뒤에는 작은 것들에 쉽게 감동하는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었다. 대나무 가지 위에 내려앉은 잠자리 한 마리, 허리가 인내라는 글자처럼 굽은 채 장작을 나르는 노인, 맨발로 빗속을 뛰며 웃는 아이. 그런 사소한 것들이 미연의 마음을 흔들곤 했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그녀 역시 미연 아씨라는 이름 아래 정해진 틀 속에 갇힌 채 살아야 했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의 규칙을 읊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녀의 발걸음은 늘 그 다리를 지나 대나무 숲을 통과해 강태진이 머무는 작은 오두막을 향했다. 태진. 그의 눈빛은 그녀가 이제껏 마주했던 사람들과 달랐다. 평가하려 하지도 소유하거나 통제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들어줄 뿐이었다. 말없는 경청. 그러나 미연은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음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고 미래를 탐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녀가 앉아 붓을 들고 꽃을 그리는 동안 그 역시 조용히 함께했다. 비가 오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든. 그 침묵은 두 사람만의 언어가 되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세계. 어느 날 미연은 그에게 물었다. 왜 가마일을 하세요? 힘들고 세상에서 그리 대접받지도 않는 일인데. 그는 잠시 웃으며 말했다. 흙은 누구를 가리지 않아요. 누구든 선택할 수 있죠. 제가 흙을 만질 때면 과거에 매이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 순간 미연은 그의 눈빛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어둠을 보았다. 마치 가마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맑은 하늘을 잠시 덮는 것처럼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의 과거는 결코 평탄치 않다는 것을. 억울하게 죽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언제나 몸을 웅크리고 살아가는 그의 어머니. 말없이 약초를 다듬는 손, 남의 눈을 피하는 시선. 아무것도 말하지 않지만 태진의 말에는 언제나 무너지지 않으려는 고요한 몸부림이 있었다. 어느 오후 미연이 매화꽃을 도자기 위에 그리고 있을 때 태진은 조용히 유약을 갈고 있었다. 비가 갠 뒤 하늘은 비단처럼 맑았다. 그때 미연이 물었다. 만약 언젠가 여길 떠나야 한다면 그동안 만든 것들 중 무엇을 가장 먼저 챙기시겠어요? 태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손본을요. 제가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거니까요.
그녀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거칠고 흙먼지로 뒤덮인 손.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름다웠다. 진주처럼 반짝이지는 않지만 산돌처럼 꾸밈없는 존재감이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땅속 뿌리처럼 자라났다. 조용하고 끊임없이. 미연이 그린 무늬가 담긴 도자기들이 오두막에 하나둘 늘어났다. 달밤에 핀 벚꽃을 그린 병, 봄비 속 처마 밑에 앉아있는 소녀를 그린 병, 그리고 단 하나의 붓자국만 담긴 병도 있었다. 그러나 그 선은 분명 심장 모양을 하고 있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그들은 함께 개울로 나가 흙을 씻었다. 미연은 소매를 걷고 치마를 올려 물속에 손을 담갔지만 단 한마디 별로 불평하지 않았다. 태진은 조용히 말했다. 아씨는 그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세상? 그녀는 되물었지만 그가 말하려는 뜻은 이미 알고 있었다. 관가, 높은 집, 잔치와 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자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그런 곳. 미연은 대답하지 않고 물속에서 둥근 돌 하나를 주워 그의 손바닥에 놓고 말없이 그 손을 감쌌다. 그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면 난 다른 세계를 찾을 거예요. 내가 흙을 만질 수 있는 세계를요. 당신처럼. 그 순간 태진의 마음이 멈춘 듯했다. 그는 한 번도 이 이상을 바라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면 분명 떠날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여기 있었다. 바람에 떨리는 목소리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졌다. 진실이 모든 것을 파괴할까 봐. 며칠 후 그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평소 미연의 외출을 수상히 여겨온 하인이 몰래 그녀를 따라갔고 오두막에서 그녀와 태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말았다. 그 하인은 태진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확신했다. 미연 아씨가 관가의 선을 넘었다는 것. 명예, 가문, 체면. 그날 유연령은 재판 중 그 소식을 들었고 분노했다. 즉시 미연을 가택 연금하고 누구도 그 일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명령했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이는 알 수 있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미연은 울지 않았다. 단지 아버지를 찾아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제 행동이 집안을 욕되게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만든 틀 안에서 행복하셨는지요? 그 말은 마치 딱이 같았다. 유연령은 말이 없었다. 단정하고 조용하던 딸이 그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무렵 태진도 신분을 숨기고 관가 아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죄목으로 관청에 불려갔다.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거세졌다. 그의 아버지, 과거 유연령의 손에 판결받은 죄인이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제 그들이 금기시하던 장소에 다가서려 하고 있었다. 태진은 공정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도 항변도. 단 하나,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만은 다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말의 의미를 아무도 몰랐지만 유연령은 알았다. 그는 태진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비굴하지 않고 두렵지도 않은 눈빛. 오직 깊고 깊은 슬픔만이 깃든 눈. 유연령은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마을에서 추방한다. 10년간 돌아오지 마라. 그가 떠나던 아침 또다시 비가 내렸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처럼 가벼운 봄비였다. 미연은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떠나기 전 관가에서 심부름하던 소년이 몰래 그에게 작은 꾸러미를 건넸다. 그 안에는 산다화를 그린 도자기 그림 한 장과 손글씨로 적은 비단 조각이 들어있었다. 언젠가 돌아오게 된다면 그 옛날 벚나무 아래로 와주세요. 하루라도 기다릴게요. 태진은 그 비단을 조심스레 품속에 넣고 오래된 다리를 마지막으로 건넜다. 그리고 비는 계속 내렸다. 끝나지 않은 악장의 쓸쓸한 저음처럼. 비에 젖은 꽃 그림자, 제3장, 붉은 불길 아래의 잿빛 5월의 장맛비는 사흘 밤낮을 퍼부었다. 산은 물안개에 잠기고 개울은 넘쳐 흘렀으며 도곡마을은 잿빛으로 물든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 사흘 동안 미연은 관가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가 새어머니라 부르는 장씨 부인은 절에 다녀온 후 감기에 걸렸다며 그녀에게 유학 경전을 읽게 하며 방 안에 머무르게 했다. 미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수백 갈래 파도가 가슴 벽을 두드렸다. 태진도 지금 저 비를 보고 있겠지? 그녀는 생각했다. 가마는 불을 피웠을까? 내가 아직 색칠하지 못한 항아리는 금이 가지 않았을까? 그도 날 그리워하고 있을까? 차가운 관가의 처마 밑 미연은 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그러다 문득 눈길이 머문 문장이 있었다. 인생이 꿈과 같다면 그 꿈에서 진짜와 가짜는 무엇일까? 그녀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진짜든 가짜든 꿈이 사람의 마음을 다시 살게 한다면 그것이 뭐가 잘못인가? 사흘이 지나고 비는 멈췄다. 미연은 비겜 풍경을 그리겠다며 집을 나설 구실을 맞다. 여전히 물이 가득한 개울을 건너고 대숲을 따라 걷다 그녀는 그 오두막에 다다랐다. 그곳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조용했다. 그러나 태진은 없었다. 그 대신 마당 한켠에 유약을 입힌 도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표면에는 특이한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비 속에서 삿갓을 쓴 인형 하나가 화구를 들고 서 있는 모습. 그녀는 거칠게 마른 흙 위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날 오후 그가 돌아왔다. 머리카락은 아직 빗물에 젖어 있었고 팔에는 장작더미가 안겨 있었다. 그녀를 보자 그는 한순간 멈췄다. 시간이 멎은 듯했다. 그리고 그가 웃었다. 초겨울의 불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였다. 오셨군요. 그쪽은요? 몇 날 며칠 도망간 겁니까? 가마가 물에 잠겨서 제 방을 다시 쌓느라, 그리고 아직 덜 반죽된 흙을 말릴 방법을 생각하느라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손에 산다화 가지 하나를 들고 있었다. 더는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그것을 대나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이 꽃, 전에 만든 그 항아리를 위한 건가요? 아니요, 오늘을 위한 거예요. 그날 이후 여름은 조용히 따뜻하게 흘러갔다. 두 사람은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다. 그저 그림을 그리고 흙을 빚고 불을 지피고 차를 마셨다. 그러나 그 침묵 사이사이는 의미로 가득했다.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고 불꽃 하나가 튀는 소리조차도 말보다 더 깊은 고백이었다. 추석이 되자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들떴다. 유현감. 미연에 붙인 은 큰 연회를 열고 인근 고을의 관리들을 초청했다. 미연은 전통 복식을 입고 옥비녀를 꽂은 채 아버지 옆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이 몇 번 그녀를 스쳐갔지만 그것은 오직 자세와 표정을 점검하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그저 전시된 예술품에 지나지 않았다. 미연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격렬한 파도가 일렁였다. 웃음소리, 축배, 탐색하는 눈빛들. 모든 것이 그녀를 진짜 세계에서 멀어지게 했다. 그녀가 속한 곳은 이곳이 아닌 작은 오두막과 흙을 돌리는 바퀴, 비개인산을 닮은 남자의 눈동자 속이었다. 그날 밤 달이 떠오르자 그녀는 조용히 뒷문을 빠져나왔다. 맨발로 정원을 지나 돌길을 따라 걸었다. 다리 위에 다다르자 그곳에 태진이 있었다. 손에는 종이 등불을 들고. 제가 올 줄 알았어요.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기다렸어요. 미연은 다가가 등불을 받았다. 오늘 달은 이렇게 둥근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허전할까요? 태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오늘 밤 달이 있고 당신이 있고 내가 있잖아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처음으로 그들의 손이 서로를 꽉 잡았다. 옷깃도 말도 더는 필요 없었다. 오직 두 개의 마음만이 남았다. 10월이 되자 바람이 바뀌었다. 마을 곳곳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매일 관가를 나서는 미연을 봤다는 이도, 마을 끝에서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이도 있었다. 장씨 부인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했지만 속으로는 흡족해했다. 그녀는 남편의 전처소생인 미연을 결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를 깎아내릴 절호의 기회였다. 어느 밤 유현감은 미연을 서재로 불렀다. 밖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냐. 그의 목소리는 북소리처럼 낮고 무거웠다. 미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혹시 강우식의 아들이냐?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렇다 해도 어쩌겠습니까? 따귀가 날아들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유현감의 얼굴은 분노로 물들었다. 넌 사대부의 딸이다. 어찌 역적의 후손과 어울릴 수 있단 말이냐. 내 체면을 다 깎아먹고 싶으냐. 체면을 깎은 건 아버지예요. 출세하려고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그때부터요. 그 말은 유현감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미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에겐 증거가 없었다. 다만 오래된 하인들의 수군거림, 급변한 부친의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진이 과거를 말할 때마다 비치는 그 눈빛 속의 분노와 고통. 그녀는 서재를 뛰쳐나왔다. 찬 바람이 목깃 속으로 들이쳤다. 하지만 대문에 다다르자 하인들이 길을 막았다.
그녀는 감금되었다. 태진은 아무리 기다려도 그녀가 오지 않자 사흘째 되는 날 완성된 항아리를 품고 관가를 찾았다. 그는 하인에게 전달을 부탁했지만 그 도자기는 박살이 났다. 하인이 깨진 조각들을 거리로 던지며 말했다. 관가의 더러운 도기는 드릴 수 없다고 하시네요. 태진은 이를 악물었다.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아 돌아갔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마터에서 붉은 불꽃이 일렁였다. 그는 미연이 남긴 옛 그림들을 태운 재를 흙에 섞었다. 그리고 새로운 항아리를 빚었다. 더 크고 더 두꺼운 항아리였다. 그 위에는 불길 속에서도 피어난 산다화 가지가 새겨졌다. 그녀는 오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믿었다. 산다화가 다시 필 때 둘은 다시 만날 것이라고. 관가 안에서 미연은 점점 말라갔다. 장씨 부인은 기세등등했고 이웃 고을 현감의 남봉기로 악명 높은 아들과 혼인을 밀어붙였다. 가문 체면을 위해서라도 시집 가야 한다. 아버지는 냉정하게 말했다. 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결심이라는 큰 파도가 일고 있었다. 해가 바뀌기 전 마지막 보름달 밤 첫눈이 내렸다. 미연은 관가를 탈출했다. 헌옷 한 벌을 걸치고 맨발로 산길을 건넜다. 품에는 미완의 그림 한 점이 담긴 화구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 그림엔 비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은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오두막에 도착했다. 하지만 태진은 없었다. 가마터엔 식은 도자기들만 있었고 그 가운데 놓인 하나의 항아리. 바닥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불 속에서 핀 꽃은 시들지 않는다. 미연은 무릎을 꿇고 그 항아리에 손을 얹었다. 눈물이 흘러 흙에 스며들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그였다. 머리엔 눈이 얹혀 있었고 품엔 장작을 안고 있었다. 왔구나.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왔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숨도 자지 않았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들도 알고 있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다음 날 아침 관군이 들이닥쳤다. 선두에는 유현감의 신복이자 과거 태진의 아버지를 체포한 바로 그 군졸이 있었다. 관가의 명이다. 두 사람을 반역과 신분 월경의 죄로 체포한다. 미연은 태진 앞을 막아섰다. 잡아가려면 저만 데려가요. 그는 아무 죄 없어요. 군졸은 비웃었다.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야. 그들은 돌진해 왔다. 태진은 미연을 껴안으며 말했다. 두려워 마. 불이 꺼지고 재가 흩날려도 꽃은 다시 피니까. 제4장. 두 경계선 사이에서 미연의 진짜 신분이 밝혀진 이후 그녀와 태진 사이에 평온했던 시간은 순식간에 위협과 의심 그리고 불씨처럼 타오르는 음모로 바뀌었다. 마을에서는 소문이 여름 안개처럼 빠르게 퍼졌다. 현령의 딸이 몰래 역적의 피를 이은 자와 만난다는 이야기. 한때 부패로 참형을 당한 자의 아들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수군거림이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마을을 지나칠 때면 느껴지는 의미심장한 시선들과 조용히 숙이는 고개들은 숨 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냈다. 미연의 아버지인 유현영은 어리석지 않았다. 딸이 그린 그림 속 문양이 최근 유행하는 전통을 벗어난 도자기들과 닮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부터 그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어느 깊은 밤 그는 가장 신뢰하는 호위대장 김을 서재로 불렀다. 너는 수년 동안 나를 모셨다. 유현령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미연이가 반역을 도모할 거라 믿지 않는다. 하지만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건 분명하다. 모든 동선을 감시하라. 만약 도자기 마을과 관련된 자가 있다면 자비는 없다. 한편 태진은 내연에서 끝없는 갈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미연의 신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현령부의 하인이 하얀 비단으로 싼 그림 도구를 시장에 가지고 나왔을 때 그는 자신이 방금 구운 연꽃 도자기의 붓터치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봤다. 계절을 거스른 꽃, 머리카락처럼 섬세한 붓놀림, 그걸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신분이야말로 가장 큰 족쇄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그가 선을 넘지 못한 이유였다. 그들의 감정은 감히 사랑이라 부를 수 있다면 완벽한 유약 위에 작은 균열 같았다. 사소한 충격 하나로도 산산이 부서질 수 있는 어느 날 오후 익숙한 나무 오두막 안. 미연이 붉은 눈을 하고 찾아왔다.
그녀의 손엔 평소의 그림 도구 대신 타이라는 글자가 수놓인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태진은 머뭇거리며 그것을 받을지 말지 망설였다.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하루라도 당신을 보지 못하면 마음이 수백 가닥 실에 얽힌 듯 괴로워요. 이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지만 당신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말해주세요. 태진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 봄비 속에서 처음으로 스친 그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미연, 당신의 이름은 꿈처럼 아름다워요. 하지만 꿈은 현실이 될 수 없어요. 당신이 나 때문에 고통받는 걸 원치 않아요. 나는 내 모습대로 살 수 없다는 이유로 이미 충분히 괴로워했어요. 사랑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면 감내할게요. 하지만 당신의 침묵 때문에 괴로운 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동쪽 나루터로 가서 8월 초 전라도로 향하는 화물선을 타고 떠날 계획을 세웠다. 그곳에서 그들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생각이었다. 미연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태진은 작은 도요지를 운영하며 명예도 과거도 필요 없는 삶을 꿈꿨다. 그러나 운명은 언제나 벽을 넘으려는 이들을 묶는 방식이 있었다. 떠나기 하루 전 김 대장이 미연의 길을 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편지 한 장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반달 모양 문양이 그려진 깨진 도자기 조각 그림과 함께 휘갈겨 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조선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는다. 미연은 알았다. 그들은 들켰다. 그날 밤 관청은 도자기 마을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반조선적 내용을 담은 도자기 제작자 추적이었다. 이상한 문양이 있는 도자기들은 모조리 모아져 사람들 앞에서 깨부졌다. 주민들은 반항하지 못했다. 태진은 마을 광장으로 끌려 나와 손이 묶인 채 즉석에서 신문을 받았다. 내 놈은 계절을 거스른 연꽃, 역방향으로 나는 제비를 그려 성상을 모독했다는 걸 아느냐. 한 병사가 소리치며 그의 등을 채찍으로 때렸다. 태진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먼 곳을 바라보았다. 미연이 관아 안의 방에 감금되어 나오지 못하는 그곳을. 그날 밤 미연은 탈출을 감행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었으며 수면제와 지도를 챙겼다. 뒷문을 통해 관아를 빠져나와 부슬비 속을 걸었다. 마침내 도요지에 도착했을 때 태진은 오래된 가마 안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를 풀어주고 약을 건넨 뒤 그를 이끌고 숲길을 달렸다. 미연, 미쳤구나. 태진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사랑 때문에 미쳤어요. 하지만 미치지 않았다면 나는 그 금빛 새장 안에서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들은 달렸다. 대나무 숲을 지나고 나무 다리를 건너고 비와 번개가 교차하는 밤하늘 아래를 뚫고 달렸다. 하지만 산등성이에 도착했을 때 나루터로 향하는 큰 길이 가까워졌을 무렵 그들은 포위되었다. 김 대장이 병사들 앞에 서 있었다. 아가씨,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 길은 아가씨가 걸어갈 길이 아닙니다. 미연은 앞으로 나아가 태진 앞에 두 팔을 벌려섰다. 나는 돌아가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잡으시려거든 우리 둘 다를 잡으십시오. 정적이 흘렀다.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찰나에 화살 한 발이 날아왔다. 미연은 쓰러졌고 흰 옷자락은 피로 붉게 물들었다. 안 돼. 태진은 그녀를 끌어안고 절규했다. 그의 눈은 공허하게 번졌다. 김 대장은 무릎을 꿇고 창백한 얼굴로 외쳤다. 안 돼. 나는 생포하라고만 명령했을 뿐이다. 누가 쏜 것이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미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울지 말아요. 살아줘요. 도자기, 꽃, 내가 그리던 것처럼. 그녀의 손이 그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가 천천히 힘을 놓았다. 태진은 그녀의 몸을 안고 빗속에서 울부짖었다. 하늘은 흰 비로 뒤덮였다. 누구도 다가갈 수 없었다. 미연은 마을 외곽의 오래된 복숭아 나무 아래에 묻혔다. 그녀가 처음 태진을 만났던 길 이른날의 장소였다. 비석은 없었지만 그녀의 무덤 위엔 반달 모양의 도자기 하나가 놓였다. 태진의 마지막 작품이었다. 그 이후 태진은 마을을 떠났다. 누구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남쪽으로 피신했다는 소문도 절에 들어갔다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작은 장터에서 슬픈 눈빛을 지닌 도공이 꽃이 고개를 떨군 모양을 새기고 있는 걸 본 이들이 있었다. 마치 비 속에서 우는 것처럼. 그리고 옛 오두막 자리에는 매년 이른 봄이면 다른 나무들보다 먼저 매화한 송이가 피었다.
마을 어르신들은 말했다. 그건 비 속의 꽃 그림자라네. 결코 죽지 않는 사랑이지. 비 내리는 꽃. 결말. 비 속에서도 꽃은 죽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이 있다. 아무도 모르게 바쳐진 희생이 있다. 그리고 진흙탕 거짓 속에 묻혀도 폭풍의 밤에만 피어나는 꽃처럼 조용히 향기를 내뿜는 이들이 있다. 미연은 신분이 마음보다 무거운 세상에서 살았다. 그곳에서 귀한 집 아가씨의 목소리는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태진, 아버지의 과거라는 오점을 안고 살아가는 사내는 그녀의 삶에 조용히 스며든 불꽃 같았다. 따뜻하게 데우기도 했고 그 화려한 가면을 태워버리기도 한. 그들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이였다. 사회는 허락하지 않았고 법은 보호하지 않았으며 가족은 단호히 반대했다. 그러나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씨앗처럼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자라났다. 요란하지도 않았고 선언하지도 않았다. 그저 나무 울타리 너머로 스치는 눈길 하나, 창틀 위에 조용히 놓인 반달무늬 도자기 하나. 사랑하는 이들은 정의를 바라지 않는다. 그저 함께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사랑이 질식당하고 순수가 죄로 뒤바뀌었을 때 침묵조차 하나의 외침이 된다. 미연은 자신의 존엄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약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존재다. 그녀는 두려워서 죽은 것이 아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죽은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신분으로 속박할 수 없고 아름다움은 거짓된 진흙 속에 묻힐 수 없다는 진실. 태진은 달랐다. 그는 선택권조차 없었다. 인생은 그를 쓰러뜨렸고 아버지의 과거는 그의 어깨를 짓눌렀으며 사회는 의심의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에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사랑은 살아갈 이유였고 도자기를 계속 빚는 힘이었다. 그 안에는 모든 기억, 고통, 희망이 담겨 있었다. 미연이 죽었을 때 그는 소리쳐 울지 않았다. 복수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살아남기를 선택했다. 긴 밤 속 희미하게 타오르는 작은 등불처럼 정의가 다시 찾아올 날을 기다리며.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신분제의 잔혹함을 고발하는 외침이다. 옳고 그름, 사랑과 증오, 산과 죽음을 지배하는 권력자들이 만든 세상에 대한 항의다. 그리고 침묵 속에 묻힌 이들을 위한 선언이기도 하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는. 태진이 훗날 만든 도자기들엔 항상 비에 젖은 꽃이 그려져 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미연의 상징이라 말하고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랑의 은유라 말한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믿음의 상징일지도 모른다.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 누군가 기억하는 한 꽃은 다시 필 수 있다는. 어느 날 태진의 어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왜 본명을 쓰고 살지 않으세요?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내 진짜 이름은 산속의 한 여인과 함께 묻혔다. 지금 너 앞에 있는 이 스승은 떨어진 꽃잎의 그림자일 뿐이란다.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자라나 자신의 아이에게 그 말을 전했고 그 아이는 다시 다음 세대에 전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점점 옛날 북녘 산골에서 있었던 사랑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었다. 귀한 집아씨가 도공을 사랑했고 정의는 권력에 짓밟혔지만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도자기 속에, 일기 속에, 책 속에, 이야기꾼의 마음 속에. 세월이 흐른 뒤 한 무리의 학자들이 태진의 아버지를 위한 무죄의 증거를 모았다. 정씨 가문은 과거 조선의 명성을 떨쳤던 3단 소성 기술을 지녔던 도공 가문이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태진은 한성으로 초대받았고 신분도 회복되었으며 왕실 도요를 열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거절했다. 그는 단지 하나의 큰 도자기를 보냈을 뿐이다. 밤하늘과 반달, 그리고 비 속에 핀 매화가 그려진 도자기. 거기엔 불로 새긴 글귀 하나가 있었다. 아름다움은 왕좌가 필요 없다. 기억이면 충분하다. 미연은 죽었을지 모른다. 태진 또한 언젠가 늙어 조용히 사라질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 신분을 초월한 사랑, 계급을 넘어선 아름다움, 침묵 속에 담긴 가장 진실한 외침은 살아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혼란스런 세상 속에서 계산 없이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비는 여전히 내린다. 꽃은 여전히 핀다. 그리고 도자기, 비록 쉽게 깨질지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담아낼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진심 어린 사랑은 신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이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미연과 태진처럼 조용하지만 강인한 사람들의 시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구독은 잊혀진 이야기 하나가 다시 살아 숨쉬는 기적이 됩니다. 아래 댓글로 당신의 느낌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치 태진이 비 속의 꽃 한 송이를 기다리듯.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비는 계속 내리고 꽃은 다시 피어납니다.